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그녀를 반짝이게 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신입 피자 제시카입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제 주변에서는 한국과 제가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곤 해요. 사실은 우연히 시작된 일인데요. 올해 6월에 꿈에 그리던 언론사에 입사했거든요. 입사 후 저를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해줄 선배 기자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배님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선배들의 기사를 분석하고 논평하는 것이었죠. 그러다 제가 접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3개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또 한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저는 한국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호주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자주 들리긴 하지만 저는 음악도 잘 안 듣고 케이팝은 그냥 10대들이 좋아하는 요란한 노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김치도 그저 냄새나는 발효 음식일 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기사를 읽어가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기사는 케이팝, K드라마, K영화, K패션 등 한국이 자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읽으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죠. 알고 보니 K-팝이 미국과 호주 차트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도 비영어권 영화로는 처음으로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고요.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 흐름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무려 124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가전제품이나 전기 자동차 수출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하나만으로도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말 대단하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순간이었어요. 기사를 읽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 후 기사를 쓴 선배 기자님과의 미팅 시간에 제가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선배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선배님은 차분히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제시카, 나는 지난 10년간 한국을 주시해왔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경제적으로 엄청난 반전을 이뤄냈지. 20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어. 잠시 멈추고 생각하던 선배님은 말을 이어갔어요. 외환위기 당시 한국 1인당 GDP는 1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었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특히 눈여겨볼 건 한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했다는 점이야. 제가 감탄하며 말을 덧붙였죠. 정말 신기한데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로 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맞아. 한국은 문화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삼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창의력이 합쳐져 지금의 한류가 탄생한 거야.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지. 선배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선전했다는 거야. 2020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어.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야.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어. 제가 감탄을 멈추지 못하는 사이 선배님은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특히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은 정말 치밀해. 그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글로벌 취향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K-팝의 완벽한 안무, K-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라인.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과야. 호주도 이런 점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정말이지. 선배님의 이야기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을 던졌죠. 그럼 앞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선배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 문화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야.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디즈니와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의뢰하고 있어. 심지어 BBC도 K-팝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5년 후엔 전 세계 문화산업의 절반을 한국이 장악할지도 몰라. 저는 선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런데 선배, 혹시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호주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야. 지금 이 추세라면 10년 내에 시드니 거리에서 호주 음식점보다 한식당이 더 많이 보일지도 몰라. 젊은이들은 한국 웹툰을 읽고 케이팝을 들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지. 선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가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하는 거야. 한국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문화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문화 쪽에서 전문성을 쌓으려면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그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너무 공부가 부족했구나. 중요한 문화 현상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선배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어.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이 중요해.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문화를 검색하다가 문득 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며칠 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우리 가족이 10년째 운영하던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도 내가 잘 커서 취직한 게 참 다행이구나.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줄어들어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어머니의 한숨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호주에서 인기를 얻는다면 혹시 우리 레스토랑에도 한국 문화를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바로 그 확신을 확인하고 싶어 다시 선배를 찾아갔어요. 선배, 혹시 한국 문화의 인기를 우리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선배는 관심 있게 물었어요. 어떤 생각인데, 제시카?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이 호주에서 대중화되고 있잖아. 호주의 전통적인 버거와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기사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사업을 살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 문화의 힘을 활용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어보려는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죠.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족들과 의논해봐야겠어요. 어쩌면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죠. 선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봐. 직접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험해볼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앞으로의 소식이 기대되는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가족의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성과가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모였는데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최근 레스토랑 사정이 나빠서인지 그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바쁜 취직 준비로 집에 신경을 못 써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니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어요. 제시카,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저는 인터넷에서 읽은 기사와 선배와 나눈 대화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꺼냈죠. 우리 레스토랑에 K버전 버거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호주 전통 버거에 한국의 맛을 더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K퓨전 버거라고? 그게 뭔데? 예를 들면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버거, 비빔밥 버거 같은 거예요.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을 우리 버거에 접목하는 거죠. 그때 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농담이지. 호주 사람들이 그런 퓨전 버거를 먹을 리가 없어. 새로운 음식 잘 안 먹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몰라서 그래.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인기인지 알아? 음식도 마찬가지야.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시카,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니. 어떻게 그런 버거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한국 요리를 공부할게요. 유튜브에도 한국 음식을 자세히 소개하는 채널이 많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하지만 새로운 메뉴 개발에는 돈이 들어가잖아.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을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모험을 해야 할 때예요. 제가 받는 월급을 투자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 취직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우선 그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결국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퓨전버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혔죠.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사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보며 따라 만든 한국 음식들은 모두 엉망이었죠. 결국 결심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특히 한 어머니께서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며 조언해 주셨어요.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다른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니 잘 응용해 보세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유튜브에서 한식 요리를 제대로 소개하는 채널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 음식의 먹방 영상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사실이었어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게 신기했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유튜브를 통해 불고기 양념부터 비빔밥 고추장 소스까지 다양한 레시피를 배웠고 한인 커뮤니티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한국 음식의 맛을 검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버거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특히 김치의 신맛과 버거 패티의 조화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건 너무 짜. 이건 또 너무 심심해. 김치 맛이 없잖아. 가족들의 냉정한 평가에 좌절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한국 식재료 가게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다 실험해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팁들을 적용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발효 음식의 중요성, 오방색의 의미, 그리고 음영의 조화까지 한식의 철학을 배울 수 있었죠. 우와, 한국 음식에는 이렇게 깊은 문화가 숨어 있었구나. 처음엔 한국을 이용해 돈을 벌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문화였어요. 호주의 음식 문화와 비교했을 때 정말 감탄스러웠죠. 그렇게 한 달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K-퓨전 버거 레시피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완성된 메뉴는 4가지였어요.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버거, 갈비 버거,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고추장 버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첫 손님은 평소 자주 오시던 단골 할아버지였어요. 오, 뭔가 새로운데 한번 먹어볼까? 할아버지는 고추장 버거를 고르셨어요. 우리 가족은 주방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잠시 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참 맛있구먼.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매울 줄 알았는데 패티와의 조화가 아주 좋아. 양파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괜찮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반응이 좋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날 하루 동안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주셨고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물론 모든 손님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어요. 이게 뭐야? 난 전통적인 버거가 좋아 라며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네 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피드백을 통해 우리는 레시피를 점점 더 개선해 나갔죠. 가장 부정적이었던 동생도 이제는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누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버거 사진 올려볼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맛집을 찾더라. 동생의 제안으로 우리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예쁘게 플레이팅한 버거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도 달고 열심히 올렸죠. 빠르게 늘어나는 좋아요를 보며 신기했어요. 정신없는 첫 주가 지나고 매출을 정리해보니 소폭이지만 분명히 상승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돌기 시작했죠. 제시카, 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레스토랑을 호주 최고의 K-퓨전 버거 맛집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피곤했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죠. 한국 문화를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이 도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매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 퓨전 버거 프로젝트를 위해 공부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변했죠.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버거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비빔밥은 어떤 음식이에요? 소주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나요? 케이팝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저 한국을 이용만 하는 꼴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 도전도 오르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제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류 전문 기자를 꿈꾸게 되었죠. 호주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을 배우는 것부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이런 표현들을 쓸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어요.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정말 흥미로웠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한국인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서양에서는 나애라고 표현할 것들을 한국에서는 우리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우리 엄마 같은 표현들이요. 이 표현을 접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에 더 감탄하게 돼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잖아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트렌디한 콘텐츠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콘텐츠 뒤에는 따뜻한 나눔, 사랑, 그리고 존중의 문화가 숨어 있죠. 제가 경험한 한인 커뮤니티의 친절함이 바로 그 증거예요. 바로 이런 따스함이 전 세계인에게 통했다고 생각해요.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면서 써둔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특히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낌없이 도와주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호주 국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워서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계획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한류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과 노력이 호주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첫 한국 여행을 떠날 계획인데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기사로 그리고 저희 K버거를 통해 호주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께 귓속말로 손이 더러워지니까 다른 맛있는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죠. 이 남성은 식당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꽤 큰 사업을 이끌고 있는 카이토입니다. 현재는 일본에서 주목받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제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제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마침 그때 일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특히 건설 분야가 활발했던 시기였죠. 아버지는 전국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셨고 그 덕분에 저희 가족도 점차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노동 덕분에 가난했던 저희 가족은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늘 땀 냄새가 났어요. 어렸던 저는 철없이 아빠,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라고 말하곤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땀 냄새는 아버지의 노고와 성실함의 상징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땀 냄새를 자랑스러워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실함의 증표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으셔서 저를 한 팔로 번쩍 들어 올리곤 하셨어요. 마치 슈퍼맨 같았던 그 모습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방학이 되면 아버지와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길에 아버지께서 건설에 참여하셨던 멋진 건물들이 보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아버지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저기 보이는 그 건물, 아빠가 지었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큰 자부심과 동경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그 건물들은 저에게 아버지의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건설 현장에 가면 모든 노동자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복잡한 공사 일정도 척척 해내고 예기치 못한 문제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셨어요. 그 경험과 전문 지식이 바로 아버지가 현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건설업계에서 들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능력만 좋으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죠. 이런 아버지의 인간미와 리더십 때문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셨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께 제안을 하셨는데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신도시, 바로 송도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죠. 송도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마트시티로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적인 설계가 적용된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한국 건축물에 관심이 많으셨기에 이 제안을 정말 큰 기회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그 제안을 거절하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상의도 없이 냉큼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와 저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주셨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꼭 가야만 하냐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이 기회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일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결국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아버지는 예측할 수 없는 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으로 떠나셨고 그 뒤로 저는 한국에 대한 신통이 생겼던 것 같아요. TV나 유튜브에서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냥 채널을 돌리곤 했거든요. 그때는 한자만 봐도 불편했던 시절이었죠. 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버지는 일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마다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실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과의 시간을 잊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한국에 대한 악감정을 서서히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면서 저도 한국에 대한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버지의 한국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시 아버지, 어머니와 셋이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어줄 테니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한국이지만 이제는 한국에 대한 악감정도 사라졌고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지내셨던 곳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송도를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하남 스타필드라는 곳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쇼핑몰이더라고요. 물론 일본에도 긴자시스 같은 명품 쇼핑몰들이 있지만 하남 스타필드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쇼핑뿐만 아니라 레저와 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북한문화 공간이라니 그 안에 영화관, 미니 아쿠아리움, 스포츠 시설까지 다 있더라고요. 다양한 맛집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쿠아필드라는 찜질방이었어요. 한국의 한파가 극심했는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찜질과 스파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특히 푸스파를 하면서 멋진 뷰를 감상하는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하남 스타필드에서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아주 큰 한국 마트였어요. 일본에도 코스트코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자체적으로 만든 창고형 마트는 없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연회비 없이 누구나 쇼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버지도 자주 이곳에서 대량으로 장을 보셨다더군요. 대량 구매를 통해 가격도 저렴하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자주 이용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을 저와 어머니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트레이더스에서 이것저것 가득 담아 카트에 실으셨어요. 하남 스타필드를 이곳저곳 둘러본 후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명품관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전부터 어머니와 어울리는 가방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며 예쁜 명품 가방을 선물하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비싼 시계를 차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이 시계를 보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 시계는 저와 너무 잘 어울리는 멋진 시계였죠. 그때 아버지께 가지 말라고 투정 부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시계를 골라주신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한참을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저녁이 되자 아버지께서는 한정식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셨다고 하시며 저와 어머니를 근사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한옥으로 된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는데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걱정했지만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맛있었던 건 떡갈비였어요. 달달하고 쫀득한 떡갈비가 정말 일품이었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편하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신 송도로 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곳저곳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뿌듯해 하셨죠. 송도는 정말 깨끗한 도시였고 송도 컨벤시아라는 멋진 건물도 있었어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정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웅장함이 느껴졌고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곳은 송도 센트럴 파크였어요. 그곳은 정말 넓은 공원이었고 공원 내에 있는 강에서는 자그마한 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겨울이라 조금씩 어두워질 무렵 공원에 야경이 드러났는데요. 그때 본 광경은 해외를 다니면서 봤던 어떤 야경보다도 멋진 제 인생 1등 야경이었어요. 물에 비친 빌딩의 불빛들과 한옥 마을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기와 지붕에 내린 고드름마저도 매력적이었고 은은한 불빛이 갈대와 한옥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그 야경은 잊을 수 없답니다. 특히 한옥 마을의 건물들이 전통적인 한옥의 멋을 살린 카페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일 줄 알았는데 그 공간이 카페나 음식점으로 꾸며져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한옥 마을을 둘러보며 출출해지던 저녁, 저는 아버지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마지막으로 꼭 먹여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고 하시며 저희를 어딘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근사한 한정식이 너무 맛있었기에 이번엔 또 어떤 맛집으로 데려가 주실지 기대했죠. 그런데 도착한 곳은 송도에서 보기 힘든 허름한 뼈해장국집이었어요. 처음엔 낡은 건물에 조금 실망했어요. 솔직히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예의를 갖춰 그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경악했어요. 사람들 모두가 손에 뼈 하나씩 들고 뜯고 있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아버지께 귓속말로 손이 더러워지니까 다른 맛있는 집으로 가면 안 되냐고 부탁했죠. 그때 아버지께서는 푸아하 하시며 크게 웃으셨어요. 아버지께서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동료가 뼈해장국집으로 데려갔을 때 아버지도 손에 음식 묻히기 싫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료가 한 입만 먹어보라며 권유했고 그 한 입을 먹은 순간 뼈해장국에 반해버려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꾹 참고 뼈해장국을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어요. 10분쯤 기다리자 끓는 감자탕이 나왔는데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얼큰한 국물에 시래기가 촉촉하게 배어있고 고기는 젓가락으로 쏙쏙 발라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죠. 게다가 센스 있게 비닐장갑을 따로 주셔서 손에 국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고기를 발라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는 얼마나 부드럽던지 지금 이 순간에도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전골 비슷한 음식인 모츠나베를 자주 먹는데 감자탕이 진한 고기 육수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먹어본 전골류 음식 중에서도 감자탕이 최고라고 느꼈죠. 짧았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한국 여행이었어요.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특히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도 송도에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드라이브 삼아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서 저희 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도시를 한번 즐겨보신다면 그보다 행복한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카이토 씨의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특히 한국의 국물 맛집이나 송도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카이토 씨도 여러분의 추천을 정말 반가워할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음식을 햄버거와 접목시킨 제시카 씨의 이야기와 뼈해장국 맛에 감동을 받은 일본의 카이토 씨의 이야기 두 가지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